그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응급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모든 것이 멈췄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아버지의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히 관리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세셨고 혼자 버티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늘 걱정하고 불안했지만 정작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했고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서도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하던 모든 걸 멈추고 회사에는 못 간다고 연락을 한 뒤 서둘러 차를 몰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누나와 형에게도 연락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불길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계음이 쏟아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많이 야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수많은 줄이 팔과 가슴에 연결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을 붙잡은 채 기계가 내는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도 병원 불빛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 손 소독제 냄새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은 지방에서 사업이 바쁘다 했고 누나는 아이들 문제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나마 가까우니 제가 좀 챙기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퇴근 후 병실을 오가며 밤을 새우는 동안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을 지키는 일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병원비는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곧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의 풍경은 익숙해졌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약봉투와 간호사의 행동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까지 모든 게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가자 기계음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니터에 깜빡이던 선이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고 의사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숨소리 하나 남지 않은 병실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장례는 정신없이 진행됐고 그제야 형과 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은 손님을 맞으며 인사를 했고 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는데 씁쓸함이 더욱 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오지 않던 병실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들 눈물로 보내는 모습이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죄책감이라도 조금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도 장례를 치르는 일은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 제게 모든 부담이 돌아온 게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이 아버지의 유산 정리를 하자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집 한 채와 조금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생전에 말로 남겼다며 집은 자기가 갖고 예금은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우라통이 터져나왔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병원 생활과 쏟아부은 시간, 돈, 그리고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나는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그저 담담하게 싸워서 뭐하냐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을 형에게 남긴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저도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싸우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유산을 운운하는데 그걸 따지고 드는 제 자신도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순간엔 그보다 더 큰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며칠 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들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버지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수건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TV 옆엔 멈춘 달력과 미처 버리지 못한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기계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났으니 이제 서로 볼 일 없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까지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는 이름도 함께한 시간도 결국은 서류 몇 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지킨 사람이 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효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못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병원 앞을 지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창문마다 켜진 불빛이 보입니다. 그 불빛을 볼 때마다 그때의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끔은 그 병실의 기계음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먹먹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결국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지켜주는가로 결정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형과 누나와의 연락은 그날 이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솔직히 돈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이 그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보다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한 건 저 혼자였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족이라는 걸 믿고 싶었던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가 오래 곁에 남아주느냐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솔직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